전 세계 방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덴마크의 25조 원이 한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브뤼셀 나토 본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주포 전력이 제로가 된 덴마크가 최후의 보루로 한국을 택했지만 결과는 문전박대였습니다. 48시간을 넘어 52시간의 대기, 그리고 이어진 10년 대기 통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127조 원의 수주 잔고를 채운 세계 1위의 생산력을 가졌음에도 돈보다 먼저 손 내민 동맹과의 의리를 택한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해내지 못한 압도적 물량과 그보다 더 단단한 한국의 원칙. 35조 원의 유혹마저 뿌리친 K방산의 이례적인 행보, 그 숨겨진 내막을 집중 분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982년 28배 나이에 처음 방위산업 현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방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부품 몇 개 조립하고 외국 기술 조금 들여와서 겨우겨우 만들어내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제 손이 조금이라도 닿는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가을, 저는 회사에서 해외 협력 총괄을 맡고 있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럽 방산 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번엔 좋은 인연 하나 만들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게 될지를요. 포럼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리셉션 장소로 자리를 옮겼어요. 넓은 홀에 유럽 각국 국방 관료들과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구석 쪽 테이블에서 동료 한 명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중앙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크고 거친 목소리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죠. 덴마크 국방조달청 부청장인 라르스 옌센이었습니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 주변으로 서너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한국이 뭘 만드는데요? 라르스 옌센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저는 그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면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자동차나 TV는 좀 만들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기요? 탱크요? 그건 우리 유럽이 200년 동안 쌓아온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걸 10년, 2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동료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제품은 싸니까 사는 거죠. 품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덴마크는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독일제를 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흘린 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을 새워 도면을 들여다보던 엔지니어들, 용접 불꽃 속에서 일하던 작업자들, 해외 바이어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영업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흥분하네 하면서 더 깔볼 게 뻔했어요.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르스 옌센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싸니까 사는 거죠.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한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걸요. 그때 한국 방사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어요. 기술력으로 경쟁하기엔 아직 멀었죠. 가격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렴하지만 쓸만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기술로, 품질로 인정받는 날이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럼 마지막 일정에 참석했어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방산 협력의 미래였죠. 라르스 옌센도 패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한 독일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우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른 납품, 유연한 생산 체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중요해질 겁니다. 라르스 옌센이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파트너와 함께 갑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아챘습니다. 한국 같은 신생 국가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출장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유럽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닫혀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격차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꿔놓을지를요. 2012년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시절 한국 방산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제가 그날 코펜하겐에서 그렇게 치욕스러웠는지를요. 1980년대 초반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방위산업체 채용 공고를 봤어요. 당시만 해도 방산업체는 그다지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고 연봉도 그저 그랬죠.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공장을 둘러보는 순간 뭔가 가슴이 뛰었어요. 거대한 철판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그 속에서 탱크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거구나. 저는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부품 검수였어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들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일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의 핵심 부품은 거의 다 수입품이었어요.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장치,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도 외국 것을 썼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선배에게 물었을 때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기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령 만든다 해도 외국 제품보다 비싸. 누가 사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부가 방산 자립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렸어요.
저는 그 사이 설계팀으로 옮겨서 장갑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우리가 설계한 도면을 들고 유럽 기업들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하러 가면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렵습니다. 대신 완제품을 구매하시죠. 협력이요? 글쎄요,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작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엔진을 조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저는 해외 협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각국의 방산 포럼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는 늘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요. 명함을 건네면 대충 받아서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우리 제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계를 보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심지어 어떤 프랑스 기업 임원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국 제품이요? 일단 가격부터 말해보세요. 기술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싼 게 장점이잖아.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2012년 코펜하겐에서 라르스 옌센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던 겁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있어?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포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30% 가벼우면서 화력은 더 강하게요. 부장님, 이거 되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계속 가고 있구나. 2013년, 2014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한국 방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폴란드, 터키 같은 나라에 수출되기 시작했고 T-50 훈련기는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을 안내했어요.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 속도는 유럽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품질도 기대 이상인데요.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니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유럽 주류 시장은 멀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싼 대체품을 만드는 나라였죠. 그러던 2022년 2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자국 군대의 무기고가 텅텅 비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포탄, 미사일 같은 소모성 무기가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생산 속도가 느렸어요. 평화 시기에 맞춰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을 늘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쳐다보기 시작한 게요. 2022년 여름 폴란드가 한국에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해 가을,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덴마크 국방조달청. 그것도 라르스 옌센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코펜하겐에서 제 나라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싸니까 사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회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두 번째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조금 달랐어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긴급한 사안.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유럽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업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자국 군대의 비축분까지 털어냈다는 겁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심각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그들은 안보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지킬 무기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방산 업체들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평화 시기에 맞춰진 시스템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납기가 5년, 프랑스는 7년이라고 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한국이었습니다. 빠른 생산 속도, 검증된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폴란드 계약이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의 신뢰도가 유럽 전역에 알려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구나. 그리고 라르스 옌센의 메일도 그 흐름 속 하나였던 겁니다. 2022년 10월 세 번째 메일이 왔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덴마크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2년 전 샴페인 잔을 흔들면서 우리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중히 부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지난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일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연구실에서, 작업자들은 공장에서, 영업 동료들은 해외 출장길에서. 그 모든 땀이 모여서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급한 건 저쪽이니까 천천히 대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줄 선 나라들부터 처리하고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언제쯤 덴마크 차례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대기 명단을 보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2년 전 코펜하겐의 그 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호텔방에서 굴욕감에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찾아오는 시대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12년 전 받았던 라르스 옌센의 명함이 아직 있었어요. 저는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굴욕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명함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였어요. 12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저는 그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버릴 때가 아니었어요. 2022년 11월 뉴스에서 덴마크 국방장관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통적 파트너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 국가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력 국가. 그게 바로 한국을 의미한다는 걸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라르스 옌센에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보면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를 깔보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만나러 한국까지 오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일정 조율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12년 전 그 말을 기억하냐고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2년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정확히는 선택하지 않았죠.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맑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30년 동안 흘린 땀이 10년 동안 참았던 굴욕이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머지않아 라르스 옌센이 제 앞에 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있을 거고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일 거라는 것. 그 장면을 상상하니 12년 전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코펜하겐의 차가운 밤 공기,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던 야경, 그리고 제 가슴 속 깊이 새겨졌던 굴욕.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밤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굴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구름 뒤에는 분명 별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별들이 다시 빛날 거라는 걸요. 1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르스 옌센. 그 사람이 곧 한국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회사 보안팀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덴마크 국방조달청에서 긴급 방문 일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왔어요. 그리고 비공개 미팅을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라르스 옌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협의 요청.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문장이 짧았고 조급해 보였어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회의가 2건 있었고 오후에는 라르스 옌센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미팅 중 하나로 생각했죠. 오후 1시 50분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덴마크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라르스 옌센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12년 전 코펜하겐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장거리 비행을 막 마치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라르스 오셨습니까?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12년 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권했지만 그는 사양했어요.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활동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영해 근처에서 계속 도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독일과의 계약은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취소요? 독일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때문에 민수 계약은 최소 8년 후로 미뤄진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기가 7년입니다. 7년이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K9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검토 후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라르스 옌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이요? 그건 너무 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르스, 저희는 지금 여러 국가들과 협상 중입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구나. 그걸 그가 이제야 깨닫는 거였어요.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코펜하겐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싸니까 사는 거죠. 라르스 옌센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먼저 믿어준 나라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나라들. 그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할지를요. 2주가 지났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한국에 머물면서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이메일, 전화, 문자.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습니다.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천천히 보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후배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장님 아시죠? 로비에 덴마크 사람 메일 와 있어요.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번호표? 네. 접수처에서 민원인처럼 번호표 받아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 담당자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우리 회사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다니. 그날 오후 저는 로비에 내려가 봤습니다. 정말로 그가 거기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에는 75번 번호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코펜하겐 리셉션에서 샴페인을 들고 우리를 조롱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 회사 로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차였어요. 우리 회사 규정상 사전 약속 없는 방문객은 접수처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게 저뿐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사내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로비에 외국인 한 분이 매일 오시는데 누구신지 아시는 분? 댓글이 달렸습니다. 덴마크 국방 관계자래요. K9 계약 관련해서 왔다는데. 아, 그분. 어제 편의점에서 봤는데 불닭볶음면 사가시더라. 불닭볶음면.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12년 전 그가 뭐라고 했죠? 한국은 자동차나 TV나 만들죠. 그런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지금 그가 편의점에서 사 먹고 있었어요. 세상은 정말 묘하게 돌아갑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라르스 옌센을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응접실이었어요. 회사 고위 임원 2명도 함께였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은 3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수트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우리 임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K9 구매 요청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르스 옌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죠? 현재 우리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와 계약 이행 중입니다. 추가 물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대기 순서상 덴마크는 12번째입니다. 예상 납기는 10년 후입니다. 10년이요? 라르스 옌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임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줄을 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치고 덴마크를 먼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더 내겠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계약 금액을 20% 올리겠습니다. 아니, 30%.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라르스. 제 목소리에 그가 저를 봤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큰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를 믿어준 나라입니다. 그 신뢰를 저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르스 옌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국 중 하나가 물량을 양보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12년 전 코펜하겐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힌 후 임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부장님 아는 분입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2년 전에 저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싸니까 사는 거죠. 그 말이요. 임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먼저 믿어준 나라들, 그들이 우선입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면서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라르스 옌센이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덴마크로 돌아가면 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망쳤으니까요. 아마 사표를 쓰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라르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뭡니까? 12년 전 코펜하겐에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한국을 왜 그렇게 깔봤죠? 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요? 네. 한국의 성장 속도가 무서웠어요. 우리 유럽이 200년 걸려 쌓은 걸 한국은 20년 만에 따라잡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깔아뭉개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영원히 최고일 줄 알았어요. 라르스 옌센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라르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사람 일은 돌고 돕니다. 12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했던 일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덴마크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보고하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알려주십시오. 라르스 옌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십시오. 여기 계속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복수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교훈을 남길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라르스 옌센에게 했던 말들이 정말 제 진심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12년 전의 굴욕이 이렇게 뒤집어진 게요. 하지만 동시에 쓸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는 걸요. 우리가 약할 때는 무시당했고 강해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지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어려울 때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 그 관계만큼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라르스 옌센이 덴마크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사임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덴마크 국방조달청 부청장 라르스 옌센 책임지고 사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커리어가 끝났다는 게 안타까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교훈도 얻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오늘 내가 깔본 사람이 내일은 나를 심판할 수도 있으니까요. 2025년 봄 저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날 후배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30년 넘게 이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수출 계약, 폴란드 방문, 덴마크 서명식.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12년 전 코펜하겐의 그 밤이었습니다. 글쎄요.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굴욕이요? 네. 12년 전에 어떤 외국 관료가 우리나라를 대놓고 조롱했던 순간이요.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죠? 그 순간이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굴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거래하는 작은 나라가 10년 후에는 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는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복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후배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원칙대로 하십시오. 먼저 믿어준 사람을 먼저 챙기고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회사 건물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깔보이고 문전박대당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찾습니다. 우리 기술을, 우리 제품을, 우리 신뢰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겸손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받는 대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12년 전에 라르스 옌센처럼 될 테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찾았어요. 12년 전 코펜하겐에서 돌아온 직후 제가 제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잊지 말 것. 하지만 복수하지는 말 것. 다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구나. 2025년 여름 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했단다. 와, 멋있다. 할아버지 영웅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묵묵히 일한 사람이지. 그럼 할아버지가 만든 무기가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무기란다. 그게 더 중요해. 손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방산이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북유럽의 다른 나라였습니다. 화면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왔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계약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들어있구나. 30년, 40년의 시간이 쌓여 있구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전해야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무시당했고 깔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약속을 지켰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도 12년 전에 그들처럼 될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먼저 믿어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게 제가 30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 라르스 옌센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가끔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도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30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합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공정해요. 노력하는 사람을, 약속 지키는 사람을, 신뢰를 쌓는 사람을 결국 알아봐 줍니다. 다만 그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12년. 우리에게는 그게 1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시험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서를 보기 전에 사람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약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요. 12년 전 코펜하겐의 그 밤 저는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르스 옌센에게도 우리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민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지키십시오. 그게 제가 30년 동안 그리고 12년을 기다리며 배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